엄마 심장 내 안에 뛰고 있어요. 그 말을 입에 담는 순간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35. 신부 전으로 생애 끝자락에 선 나에게 기적처럼 심장이 왔다. 기다림은 고통이었고 이식 수술은 마지막 희망이었다. 의사는 말없이 내게 흰 봉투 하나를 건넸다. 기증자 가족이 남긴 편지입니다. 받으시겠어요? 봉투 위에는 단 두 글자만 적혀 있었다. 엄마. 내 어머니 한정혜 씨. 65세. 5일 전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갑작스레 쓰러졌고 병원 도착 전 뇌사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이미 수술대 위에 있었다. 모든 게 엄마의 선택이었다. 이 아이가 살 수 있다면 제 심장을 주세요. 나는 한참을 울었다. 침대 위 새 심장은 낯설지 않았다. 두근두근. 어릴 적 엄마가 내 이마에 귀를 대고 듣던 그 심장 소리였다. 엄마는 늘 말했다. 내가 살아서 너 주고 싶은 게 너무 많다. 근데 말이야, 나중에 죽고 나서도 주고 싶은 게 있을지도 몰라. 그게 이런 뜻일 줄이야. 우리 아들, 엄마가 옆에 없어서 너무 놀랐지. 미안해. 그래도 너 이제 더 오래 살 수 있게 돼서 엄마는 하나도 슬프지 않단다. 아프지 말고 다시는 병원 신세 지지 말고 좋아하는 라면도 마음껏 먹어. 간도 세게 하고. 엄마가 너한테 심장 하나 더 줬다고 생각해. 너는 이제 두 개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가끔 밤에 내 심장 소리 잘 들리면 엄마가 지금도 뛰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줘. 다음 생에도 또 내 엄마 하고 싶다. 35 내 나이였다. 본래라면 인생에서 가장 활기차고 열정적이어야 할 나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그려나가며 아직 젊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나이 말이다. 하지만 나에게 35은 절망의 숫자였다.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회색빛이었던 그날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신부전 말기입니다. 더 이상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어요. 신부전 말기. 그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내 심장이 제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삶의 엔진이 서서히 멈춰가고 있다는 의미였다. 수술은 불가능한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일반적인 수술로는 어렵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심장 이식뿐이에요. 심장 이식.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다. 병실의 시계 초침 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간호사들의 발자국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까지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다. 하지만 기증자가 나타날 확률은 의사의 말이 끝나기 전에 나는 알 수 있었다. 희박하다는 것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그렇게 병실 생활이 시작됐다. 처음 한 달은 분노였다. 왜 하필 나인가? 남들은 멀쩡히 뛰어다니는데 왜 나만 이 좁은 병실에 갇혀 있어야 하는가? 왜 내 심장만 이렇게 약해 빠졌는가? 두 번째 달은 부정이었다. 이건 잘못된 진단일 거야. 다른 병원에 가면 다른 결과가 나올 거야. 내일 아침이면 기적처럼 좋아져 있을 거야. 그런 터무니없는 희망들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세 번째 달부터는 절망이 찾아왔다. 창밖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날들이 많아졌다. 간병을 하러 오는 엄마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괴로웠다. 엄마는 늘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엄마의 눈가에 깊이 패인 주름들을, 하룻밤 사이에 드러난 흰 머리카락들을, 점점 말라가는 엄마의 몸을. 우리 아들, 오늘 컨디션은 어때? 엄마는 매일 아침 똑같은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매일 똑같이 괜찮아라고 거짓말로 대답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나는 괜찮지 않다는 것을,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네 번째 달, 다섯 번째 달이 지나면서 나는 체념에 익숙해졌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하루 3번 먹는 약들, 정해진 시간에 오는 간호사들의 체크, 그리고 밤이 되어 잠들기까지의 모든 일상이 기계적으로 반복됐다. 여섯 번째 달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 모든 고통이 끝나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다. 엄마가 가져다주는 음식들도 점점 맛이 없어졌고 좋아하던 TV 프로그램들도 더 이상 재미있지 않았다. 일곱 번째 달, 여덟 번째 달.
내 몸은 점점 약해졌다. 화장실까지 가는 것도 벅찰 정도로 숨이 찼고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었다. 의사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간호사들은 나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다. 엄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도시락을 싸서 병원으로 오는 게 엄마의 일과였다. 집에서 병원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엄마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왔다. 엄마, 집에서 쉬어. 매일 올 필요 없어. 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엄마는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가 여기 있어야 우리 아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잖아.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엄마가 매일 오는 건 나 때문이 아니라 엄마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을. 엄마는 집에 혼자 있으면 더 불안해했고 더 걱정했다. 그래서 내 곁에 있어야만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졌던 것이다. 엄마는 내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뜨개질을 했다. 내가 태어나면 입을 스웨터라며 부지런히 바늘을 놀렸다. 하지만 그 스웨터는 언제까지나 미완성으로 남아있을 것 같았다. 엄마도 그걸 알고 있었을 텐데 여전히 매일 뜨개질 바구니를 가져왔다. 이거 완성되면 정말 따뜻할 거야. 엄마가 정성껏 뜨는 거니까. 엄마의 목소리에는 억지스러운 밝음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 밝음이 얼마나 큰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알고 있었다. 점심시간이면 엄마는 내가 가져온 도시락을 같이 나눠 먹자고 했다. 하지만 내 식욕은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엄마 혼자서 대부분을 먹어야 했다. 엄마는 맛있다, 맛있어를 연발하며 억지로라도 다 먹으려 했지만 나는 엄마의 목이 메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오후가 되면 엄마는 내 몸을 마사지해 주었다. 혈액순환에 좋대라며 정성스럽게 내 다리와 팔을 주물러 주었다. 엄마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다. 원래 부드러웠던 엄마의 손이 집안일과 간병으로 인해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저녁이면 엄마는 내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다. 내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들, 웃긴 일들, 자랑스러웠던 순간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엄마의 얼굴에 진짜 웃음이 떠올랐다. 너 초등학교 때 말이야, 운동회에서 1등 했을 때 기억나?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엄마, 그거 벌써 20번도 넘게 들었어. 그래도 들을 때마다 기분 좋지 않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기분이 좋았다. 그 순간만큼은 아픈 것도 절망적인 현실도 잠시 잊을 수 있었으니까. 8개월째 되던 날 나는 이상한 꿈을 꿨다. 넓은 들판에서 누군가와 함께 뛰어다니는 꿈이었다. 그 누군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이었다. 꿈속에서 나는 숨이 차지 않았고 심장도 아프지 않았다. 그냥 자유롭게 마음껏 뛸 수 있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울고 있었다. 꿈이 너무 생생해서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 잔혹했다. 여전히 나는 병실에 누워 있었고 여전히 내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무슨 꿈 꿨어? 옆에서 밤을 새운 엄마가 물었다. 엄마는 요즘 거의 매일 병실에서 잤다. 집에 가면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며. 좋은 꿈이었어. 다시 건강해진 꿈. 그럼 정말로 좋아질 거야. 꿈은 반대라고 하잖아. 엄마는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의사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도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심장병에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내서 직접 만들어 왔고 전국의 유명한 병원들의 문의 전화를 돌렸고 심지어 용한 점쟁이까지 찾아갔다. 점쟁이가 그러는데 올 가을에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 엄마, 그런 거 믿지 말아요. 그래도 희망은 가져야지. 희망이 없으면 뭘 버티고 살겠어? 엄마의 말이 맞았다. 희망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도 엄마와 함께 희망이라는 이름의 거짓말을 붙들고 있었다. 8월의 마지막 날이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고 병실 창문 너머로는 가을의 전령인 듯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나는 평소보다 컨디션이 나빴다. 새벽부터 가슴이 답답했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간호사가 와서 혈압과 맥박을 재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 상태가 좀 안 좋으시네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오전 중에 의사가 와서 여러 검사를 했다.
X-레이를 찍고 심전도를 재고 혈액 검사를 했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심장 기능이 더 떨어졌습니다. 약을 조정해 보겠지만 의사의 말 끝에는 불길한 침묵이 있었다. 엄마는 의사를 복도로 불러내서 뭔가 이야기를 나눴다. 돌아온 엄마의 얼굴은 창백했다. 괜찮아, 우리 아들. 약만 바꾸면 좋아질 거야.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무서웠으니까. 오후 3시쯤이었을 것이다. 나는 얕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급하고 무거운 발소리였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담당 의사가 들어왔다. 평소에 차분하던 의사의 얼굴에 흥분이 가득했다. 이식 가능한 심장이 확보됐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엄마는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고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까지 몇 초가 걸렸다. 지금 당장 수술실로 가야 합니다.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의사의 말에 병실이 갑자기 바빠졌다.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준비를 했고 수술 동의서를 가져왔고 마취과 의사가 와서 설명을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기쁨과 함께 찾아온 알 수 없는 불안감, 그리고 죄책감 같은 것. 누군가가 죽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는 것. 그 사실이 갑자기 무겁게 다가왔다. 누구 심장인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35세 여성분입니다. 갑작스런 뇌출혈로. 35세. 나와 같은 나이였다. 그리고 여성.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아니면 누군가의 엄마일 수도 있는 사람. 가족들이 장기 기증에 동의해 주신 건가요? 네, 기증자분의 가족께서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직접 요청. 그 말이 내 가슴을 더욱 무겁게 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다른 누군가를 살리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향하는 길. 복도의 형광등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엄마가 내 손을 꼭 잡고 따라왔다. 잘 될 거야, 우리 아들.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다. 기쁨의 눈물인지 걱정의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엄마, 사랑해요. 나는 마취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말을 꼭 하고 싶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마에 키스를 했다. 엄마도 사랑해, 우리 아들. 꼭 건강하게 나와. 수술실 문이 닫히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엄마의 얼굴이었다. 8개월 동안 나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얼굴.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이 흐려졌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안도감을 느꼈다. 드디어 끝이 나는구나. 이 긴 고통이 끝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생각은 이것이었다. 저분의 심장이 내 안에서 다시 뛸 수 있을까? 내가 그 소중한 생명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나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렇게 나의 두 번째 생일이 시작되었다. 아직 나는 몰랐다. 그 심장이 누구의 것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어둠 속에서 나는 새로운 심장 소리를 들었다. 낯설지만 따뜻한,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해왔던 것 같은 그런 소리를.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긴 밤의 시작이었다. 의식이 서서히 돌아왔다. 처음 느낀 것은 목의 건조함이었다. 그 다음은 온몸을 감싸고 있는 둔한 통증. 하지만 그 통증 속에서도 뭔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심장 소리였다. 내 가슴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이고 힘찬 심장박동. 8개월 동안 불규칙하고 약하게 뛰던 내 심장과는 완전히 다른 소리였다. 더 강하고 더 안정적이고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의 심장 같았다. 아, 맞다. 정말로 다른 사람의 심장이었다.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입을 벌려 소리를 내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에 뭔가 꽂혀있는 느낌이었다. 깨어났네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안도감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수술 잘 끝났어요. 걱정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목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았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자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다. 중환자실이었다. 온갖 기계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고 모니터들이 내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침대 옆에는 엄마가 있었다. 엄마는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었다. 목을 이상하게 구부린 채로.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을까? 엄마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평소보다 편안해 보였다. 아마도 수술이 성공했다는 안도감 때문일 것이다. 나는 엄마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있었다. 그냥 엄마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음미했다. 새로운 심장이 내 몸 안에서 힘차게 뛰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마음도 들었다. 누군가는 떠났고 나는 살았다. 그 사실이 기쁨과 함께 깊은 슬픔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 아들. 엄마가 눈을 뜨자마자 내 얼굴을 보고 외쳤다. 너무 큰 소리였는지 간호사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지만 엄마의 기쁨을 막을 수는 없었다. 정말 괜찮아? 아픈 데는 없고? 심장은 어때? 엄마는 연달아 질문을 쏟아냈다. 나는 아직 말을 할 수 없어서 고개만 끄덕였다.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안심하는 것 같았다. 의사가 들어와서 간단한 검진을 했다. 심박수, 혈압, 호흡 상태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수술이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심장이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어요. 의사의 말에 엄마가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언제쯤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나요? 이틀 정도 더 지켜본 후에 옮기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게 순조로워요. 목에 꽂힌 관을 제거한 후 나는 처음으로 말을 할 수 있었다. 엄마.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한 단어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고마움, 사랑, 그리고 미안함. 우리 아들 말 안 해도 돼. 엄마가 다 알아.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의 손은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새로운 심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다. 이틀 후 나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중환자실과는 다르게 창문이 있는 밝은 병실이었다. 창밖으로는 가을이 시작된 하늘이 보였다.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8개월 동안 약해진 몸이었는데도 새로운 심장의 힘인지 매일매일 컨디션이 좋아졌다. 걷는 것도 점점 수월해졌고 밥맛도 돌아왔다.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는 계속 궁금증이 있었다. 내게 심장을 준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 의사 선생님, 기증자분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어느 날 회진 시간에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일반적으로는 기증자와 수혜자의 신원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증자 가족이 편지를 남겼습니다. 받아보시겠어요? 편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새로운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 같았다. 네, 받고 싶습니다. 내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떤 내용일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장기 기증을 결정했을까? 수많은 궁금증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엄마도 눈치챘다. 왜 잠을 못 자?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기증자 가족이 편지를 남겼대요. 편지를? 엄마의 목소리에도 궁금증이 묻어났다. 어떤 분일까요, 엄마? 우리한테 이런 선물을 준 분이 좋은 분일 거야. 아니, 천사 같은 분이겠지.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결정하신 분이니까. 엄마의 말이 맞았다. 정말로 천사 같은 분일 것이다. 다음날 오후 의사가 작은 흰 봉투 하나를 가져왔다. 평범한 편지 봉투였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봉투였다. 기증자 가족이 남긴 편지입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봉투에는 단 2글자가 적혀 있었다. 엄마.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시계 소리도 폭도의 소음도 심지어 내 심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엄마, 설마,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내 직감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내 안에서 뛰고 있는 이 심장이 누구의 것인지를.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열 수가 없었다. 엄마가 다가와서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왜 그래, 아들아? 나는 엄마를 바라봤다.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내 곁에 있는 엄마를. 그런데 왜 내 안에서 뛰는 심장의 주인이 엄마라고 적힌 편지를 남겼을까? 열어봐. 뭐가 적혀 있는지. 엄마가 격려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편지지 위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 글씨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 친숙한 글씨체. 숙제를 검사할 때, 도시락에 메모를 남길 때, 용돈 봉투에 사랑한다고 적을 때 보았던 그 글씨체. 엄마의 글씨체였다. 이게 어떻게? 나는 중얼거렸다. 엄마는 여기 있는데, 엄마는 살아있는데, 어떻게 엄마의 글씨로 된 편지가?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8개월 전 내가 수술받던 그날. 엄마는 어디에 있었나? 병원에 오지 않았던 건 아닐까? 엄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8개월 전 제가 수술받던 그날. 엄마는 어디 있었어요?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잠시 후 엄마는 천천히 대답했다. 나도 병원에 있었어. 병원에? 다른 병원에. 갑자기 쓰러져서.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내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던 그날 엄마도 다른 병원에서. 뇌출혈이었어. 정류장에서 갑자기 쓰러졌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엄마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있어요? 어떻게 지금 여기서 나랑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몰라, 아들아. 정신을 차리니까 여기 있더라고. 내가 수술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 말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나는 편지를 다시 들여다봤다. 분명 엄마의 글씨체였다. 그런데 엄마는 여기 살아서 내 옆에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나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 엄마가 옆에 없어서 놀랐지? 미안해. 첫 문장부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도 너 살 수 있게 돼서 엄마는 하나도 슬프지 않단다. 슬프지 않다고?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 아프지 말고 라면도 짜게 끓여서 먹어. 라면 이야기에서 웃음이 나왔다. 엄마는 항상 내가 라면을 싱겁게 끓여 먹는다고 걱정했었다. 마지막 편지에도 그런 걱정을 하다니. 엄마가 너한테 심장 하나 더 줬다고 생각해. 심장 하나 더. 그 표현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엄마는 죽음조차도 선물로 포장해서 내게 주려고 했다. 다음 생에도 또 내 엄마 하고 싶다.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엄마. 나는 울면서 엄마를 껴안았다. 하지만 내 팔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엄마는 사라져 있었다. 간호사가 뛰어들어왔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엄마는요? 여기 있던 엄마는 어디 갔어요?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앉아 계시던 엄마 말이에요. 환자분, 오늘 오신 보호자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혼자 계셨어요. 혼자. 나는 혼자 있었다고? 그럴 리가 없어요. 8개월 동안 매일 엄마가 왔는데 수술할 때도 함께 있었는데. 간호사는 의사를 불렀다. 의사가 와서 내 상태를 확인했다. 혹시 환각 증상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스트레스나 약물 부작용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환각? 그럼 8개월 동안 내가 본 엄마는 모두 환각이었단 말인가? 기증자분 가족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의사는 전화번호 하나를 적어서 건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심장 이식을 받은 환자입니다. 혹시 기증자 분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아내의 남편입니다.
아내가 8개월 전에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 그럼 기증자는 누군가의 아내였다. 혹시 자녀가 있으신가요? 네, 아들 하나 있어요. 35살이에요. 35살. 내 나이와 같았다. 그 아들분은 혹시 아프신가요? 심장병으로 8개월째 투병 중이었는데 어떻게 아세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내가 8개월 동안 본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었다. 내게 심장을 준 그 분이었다. 자신의 아들을 구하지 못한 대신 같은 처지의 다른 아들을 구하고 싶었던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편지를 다시 읽어봤다. 우리 아들. 그 호칭이 이제야 이해됐다. 나는 그 분의 친아들이 아니지만 그 분에게는 아들이었다. 구하고 싶었던 아들. 엄마가 너한테 심장 하나 더 줬다고 생각해. 정말로 심장을 주신 거였다. 자신의 친아들에게 줄 수 없었던 심장을 대신 나에게 주신 것이었다. 8개월 동안 내 곁에 있던 그분은 죽은 후에도 아들을 돌보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자신의 아들 대신 내가 받은 사랑이었다. 나는 울었다. 가슴을 치며 왜 그랬어 왜? 를 반복하며 울었다. 왜 자신의 아들은 구하지 못하고 나만 살렸는가? 왜 내가 그 귀한 선물을 받아야 했는가? 하지만 내 가슴에서 들리는 심장 소리는 그 모든 감정을 감싸 안고 있었다. 따뜻하고 강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심장 소리. 병실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아들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내가 받은 편지와 같은 필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편지를 열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엄마가 먼저 간다. 미안해. 너를 두고 가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야. 하지만 엄마의 심장만큼은 계속 뛰게 하고 싶어. 다른 누군가 안에서라도 엄마의 마음이 계속 뛰면 그게 너를 지키는 일이 될 것 같아. 엄마 대신 그 사람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엄마 마음이 편해져. 사랑한다, 내 아들아. 다음 생에는 꼭 함께 건강하게 살자. 이 편지는 그분의 친아들에게 쓴 마지막 편지였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갖게 된 걸까?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다. 환자분, 손님이 오셨어요.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35살쯤 된 남자였다. 수척하고 창백한 얼굴, 느린 걸음걸이. 심장병 환자의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당신 어머니의 심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내 앞에 앉았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같은 처지였던 두 아들. 한 명은 살았고 한 명은 여전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께서 편지를 2통 쓰셨더군요. 나는 그에게 그의 편지를 건넸다. 이건 당신 것이에요. 그는 편지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저 대신 당신을 선택하신 거네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우리 둘 다 선택하신 거예요. 한 명은 심장으로 한 명은 마음으로. 그날 밤 그는 갑자기 쓰러졌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상태가 위급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마침 이식 가능한 심장이 확보됐습니다. 두 번째 기적이었다. 아니, 어머니가 만든 두 번째 기적. 수술은 성공했다. 그도 나처럼 새로운 심장을 받았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그는 내게 말했다. 우리 어머니가 2개의 심장을 준비해 놓으셨나 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았다. 퇴원하는 날 나는 그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갔다. 작은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들의 어머니. 아들들. 폭수형이었다. 나는 비석 앞에 꽃을 놓고 말했다. 어머니, 저 잘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이 헛되지 않게.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들었다.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그것은 내 삶의 소리이고 어머니가 나에게 준 2번째 탄생이었다. 당신의 심장은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 안에서요. 그리고 나는 약속했다.
이 소중한 선물을 받은 만큼 더 많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겠다고. 어머니의 마음이 계속 뛸 수 있도록. 어머니는 떠났지만 사랑은 남았다. 내 가슴 속에서 영원히 뛰는 사랑이. 퇴원 후 첫 번째 밤이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8개월 동안 병실에서 지냈던 시간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 같았다. 아니, 정말로 다른 세상의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내 방에는 8개월 전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침대 위에 던져진 책, 책상 위에 커피잔, 벗어놓은 옷가지들. 그때 나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날 줄 몰랐을 것이다. 새로운 심장이 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조용한 집 안에서 그 소리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리듬을 느꼈다. 이제 내 것이 된 어머니의 심장. 하지만 정말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 나는 그분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그분에게는 이미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고 나는 그저 우연히 같은 처지가 된 타인일 뿐이었다. 그런데도 왜 그분은 나를 우리 아들이라고 불렀을까? 잠들기 전 나는 그분과 함께 보낸 8개월을 떠올려 보았다. 매일 병실로 찾아와서 내게 해주었던 모든 말들, 모든 행동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나는 살아서도 너한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분이 처음 그 말을 했던 때가 기억났다. 병실 생활 2번째 달쯤이었을 것이다. 나는 절망에 빠져 있었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느냐며 분노하고 있었다. 그때 그분은 내 침대 옆에 앉아서 조용히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들아, 엄마는 내가 아픈 게 세상에서 제일 슬퍼.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는 단순히 위로의 말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부모가 아픈 자식에게 하는 그런 말이라고. 나는 살아서도 너한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싶고, 좋은 곳도 데려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 그분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정말로 간절했다. 근데 혹시 죽고 나서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꼭 너한테 주고 싶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웃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엄마, 그런 무서운 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가 오래오래 건강해야 제가 빨리 나을 수 있어요. 그분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다. 그래, 엄마가 무서운 소리 했네. 미안해. 하지만 그분의 눈빛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던 것 같다. 만약에 상황이 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겠다는 결심. 그분이 마지막으로 병실에 오셨던 날을 기억한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다. 아니, 오히려 더 밝으셔서 나를 놀라게 했던 날이었다. 우리 아들, 오늘 컨디션 어때? 얼굴이 좀 좋아 보이네. 그날따라 그분은 유난히 많은 음식을 가져오셨다.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 김치찌개, 잡채, 심지어 디저트까지. 엄마,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다 못 먹어요. 괜찮아, 못 먹으면 간호사님들도 드리고. 엄마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그래. 왜 기분이 좋으셨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은 이미 결정을 내리신 후였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하신 후였다.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그분은 계속 이야기를 하셨다. 내 어린 시절 이야기, 자랑스러웠던 순간들, 함께했던 추억들. 너 기억나?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자전거 탈 수 있게 됐을 때 엄마 손 놓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혼자 달렸잖아. 그때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중학교 때는 또 어땠냐면 친구들과 싸우고 와서 울면서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했지.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기억나요. 불공평한 세상에서도 우리 아들만큼은 공평하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셨죠. 맞아. 그 말 지금도 변함없어. 우리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때는 왜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하시나 했다. 지금 생각하니 그분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사랑의 기억들을 선물로 남기려 하셨던 것이다. 오후가 되자 그분은 일어나셨다. 엄마가 마트에 좀 다녀올게. 우리 아들 좋아하는 과일도 사고 영양제도 사고. 엄마, 내일 사면 되잖아요. 굳이 지금? 아니야, 오늘 사야 해. 내일은? 내일은 바쁠지도 모르거든. 바쁠지도 모른다는 말.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다.
문을 나서기 전에 그분은 돌아서서 나를 한참 바라보셨다. 우리 아들, 엄마가 사랑한다. 엄마도 사랑해요. 조심히 다녀와요.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분은 마트에서 정말로 많은 것을 사셨다고 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과, 배, 포도, 영양제, 비타민, 면역력에 좋다는 건강식품들. 계산하면서 점원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이거 다 아픈 아들 주는 거예요.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 점원은 그분의 밝은 표정을 기억한다고 했다. 걱정스러운 기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희망에 차 있는 것 같았다고. 마트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시는데 갑자기 쓰러지셨다.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이 119에 신고했고 응급차가 와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뇌출혈. 혈관이 터지면서 뇌에 출혈이 생겼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뇌사 상태였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지만 소생시킬 수 없었다. 그분의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이미 장기기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부인께서 평소에 장기기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시나요? 그분의 남편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고 한다. 아내가 늘 말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쓸 수 있는 장기는 모두 기증하겠다고. 특히 심장은 아픈 아들과 같은 처지의 사람에게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2개의 편지를 써놓고 다니셨다고 한다. 하나는 친아들에게, 하나는 언젠가 만날지도 모르는 또 다른 아들에게. 친아들에게 쓴 편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엄마가 먼저 간다. 미안해. 너를 두고 가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야. 하지만 엄마의 심장만큼은 계속 뛰게 하고 싶어. 다른 누군가 안에서라도 엄마의 마음이 계속 뛰면 그게 너를 지키는 일이 될 것 같아. 나에게 쓴 편지. 우리 아들, 엄마가 옆에 없어서 놀랐지? 미안해. 그래도 너 살 수 있게 돼서 엄마는 하나도 슬프지 않단다. 아프지 말고 라면도 짜게 끓여서 먹어. 엄마가 너한테 심장 하나 더 줬다고 생각해. 2 편지 모두 같은 사랑으로 쓰여진 것이었다. 친아들에 대한 사랑과 아직 만나지 못한 또 다른 아들에 대한 사랑.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우리 아들이라고 불렀을까? 처음에는 동정심이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아들과 같은 처지의 젊은이를 보고 느낀 안타까운 마음. 하지만 8개월 동안 매일 병실을 지키면서 그 마음은 진짜 사랑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낳은 아들. 그분이 하셨던 말들을 되짚어보니 마치 미래를 알고 계셨던 것 같은 순간들이 많았다. 엄마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만큼 건강해져야 해. 혼자서도 라면 끓여 먹을 줄 알아야지. 엄마가 못해줄 수도 있잖아. 엄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해.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그때는 단순히 독립심을 기르라는 말로 들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언젠가 올 이별을.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사랑은 남아있어.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어.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때로는 떠나는 것도 사랑이야. 붙잡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닐 때가 있어. 그분의 철학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철학대로 사신 것이다.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은 단순히 심장이 아니었다. 살 수 있는 기회, 사랑받았던 기억,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 8개월 동안 그분에게 배운 것들이 있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살리려고 노력하셨다. 조건 없는 사랑. 혈연관계도 아닌 나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해 주신 것. 그 사랑에는 어떤 조건도 대가도 없었다. 희생의 아름다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도 기꺼이 다른 생명을 살리려 한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 삶의 소중함. 매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분과의 8개월이 내게는 평생의 보물이 되었다. 친아들과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을 들려주었고 나는 병실에서의 8개월을 이야기해 주었다. 어머니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가 말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의 진짜 아들은 당신이잖아요. 아니에요. 어머니께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혈연으로 낳은 아들과 사랑으로 낳은 아들. 그의 말에 위로받았다. 나도 정말로 그분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어머니가 자주 하신 말이 있어요. 그가 계속 말했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셨어요.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 정말 그런 것 같았다. 그분은 친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나도 사랑해 주셨으니까. 어머니께서 우리 둘 다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건강해진 거죠. 당신도 곧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는 좋아졌다. 새로운 심장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어느 날 꿈에서 그분을 만났다. 병실이 아닌 넓은 들판에서. 그분은 건강한 모습이었고 밝게 웃고 계셨다.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구나. 엄마. 정말 엄마예요? 그럼 엄마지. 내 마음속 엄마. 왜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진짜 아들도 있으셨잖아요. 바보야, 선택한 게 아니라 사랑한 거야. 사랑에는 선택이 없어. 그분은 내 손을 잡으셨다. 따뜻했다. 엄마가 약속할게. 내가 행복하게 사는 동안 엄마 마음도 행복할 거야. 엄마도 약속해주세요.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게. 당연하지.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또 내 엄마 할 거야.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내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그분이 내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이었다. 사랑은 죽지 않는다.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그분의 사랑이 내 심장 속에서 계속 뛰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을 포기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도 사실은 필연이다. 그분과 나의 만남도 그랬다. 가족은 혈연을 넘어선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이제 나는 안다. 그분이 왜 나를 우리 아들이라고 불렀는지, 왜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켰는지, 왜 자신의 심장을 내게 주셨는지. 모든 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그분의 사랑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나는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머니가 그러셨듯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어머니가 그러셨듯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으로. 어머니가 그러셨듯이 영원한 사랑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다짐한다. 어머니의 사랑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심장이 뛰는 동안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숙제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숙제를 평생에 걸쳐 해나갈 것이다. 어머니의 심장과 함께.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나는 아직 그 편지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 몇 번이나 펼쳐보려 했지만 첫 문장을 읽기도 전에 눈물이 흘러서 글씨가 흐려졌다. 편지는 내 책상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었다. 마치 성스러운 유물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지고 있었다. 때로는 그 편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고, 때로는 그 무게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거웠다. 새벽에 잠이 깨면 나는 종종 서랍을 열어 편지 봉투를 바라보곤 했다. 엄마라고 적힌 그 두 글자. 그 글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도 나를 생각해 주셨다는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견디기 힘들었다.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정말로 그 편지를 읽어야 할 것 같았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조용한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는 시간에 나는 서랍을 열었다. 편지를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엄마. 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마치 그분이 여기 계시는 것처럼.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그분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다. 8개월 동안 매일 봐왔던 그 친숙하고 따뜻한 글씨체. 우리 아들, 엄마가 옆에 없어서 놀랐지? 미안해. 첫 문장부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미안하다고? 왜 그분이 미안해 하셔야 하는가?
자신의 생명까지 나에게 주시면서 그래도 너 살 수 있게 돼서 엄마는 하나도 슬프지 않단다. 슬프지 않다고 하셨지만 그분이 얼마나 슬프셨을지 나는 알 수 있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두고 떠나야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사실은 엄마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런 날이 올 것 같은 예감이 있었어. 예감? 그분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일까? 내가 그렇게 아픈 모습을 보는데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팠어. 내 친아들이 아프다면 이런 마음일까 싶을 정도로. 친아들이 아프다면 그분에게 나는 정말로 아들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엄마가 매일 하늘에 기도했어. 제발 이 아이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매일 기도하셨다고. 나를 위해서. 편지는 계속되었다. 사실 고백할 게 하나 있어. 엄마가 처음에 너를 만났을 때는 그냥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어. 우리 아들과 같은 나이인데 이렇게 아프다니 안타까워서. 처음에는 동정심이었다고. 솔직한 고백이었다. 그런데 매일 너를 보면서 너와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이 바뀌었어. 정말로 내 아들 같아졌거든. 너는 아픈데도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걱정했어. 엄마가 지쳐 보이면 엄마, 집에 가서 쉬세요 라고 했고, 간호사님들이 힘들어 보이면 괜찮으니까 다른 환자분 먼저 봐주세요 라고 했지. 그런 너를 보면서 엄마는 생각했어. 이 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살아야 세상이 더 따뜻해지겠구나. 그분은 내 안의 선함을 보셨다고 했다. 나조차 몰랐던 선함을. 그래서 엄마 마음속에서 너는 이미 내 아들이 되어 있었어. 혈연 관계는 없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내 아들이었거든. 엄마가 마지막에 쓰러졌을 때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너였어. 마지막 생각이 나였다고? 우리 아들이 혼자 어떻게 하지? 누가 돌봐주지? 그런 걱정이 먼저 들었어. 그 다음에 생각한 건 내가 죽으면 이 심장은 어떻게 될까? 그냥 사라지는 건 너무 아깝다였어. 그때 갑자기 떠올랐거든. 예전에 장기기증에 대해 알아봤을 때 읽었던 내용이. 한 사람의 죽음이 여러 사람의 삶을 구할 수 있다는 말. 그래서 엄마가 결정한 거야. 내 심장을 너에게 주자고. 그러면 엄마가 죽어도 엄마 마음은 너 안에서 계속 뛸 수 있잖아. 그분의 결정. 그 순간의 결심이 지금의 나를 살린 것이었다. 엄마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런 거야. 편지에는 그분의 사랑 철학이 적혀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어. 혈연이든 아니든, 오래 알았든 짧게 알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야.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사랑이야. 또 진정한 사랑은 영원해.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사랑은 절대 죽지 않거든. 사랑받았던 기억, 사랑했던 마음들은 계속 남아있어. 그분의 사랑 철학. 그것이 나에게 전해진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다. 편지 중간에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있었다. 아프지 말고 라면도 짜게 끓여서 먹어. 이 문장을 읽고 나는 웃음이 났다. 눈물과 함께 터져나오는 웃음. 너 진짜 라면을 너무 싱겁게 끓여 먹더라. 엄마가 볼 때마다 그게 라면이야, 물이야? 하고 싶었어. 건강해지면 제대로 된 라면 맛을 알아야겠어. 엄마가 끓여준 라면 기억나? 내가 중학교 때 밤늦게 공부하다가 배고프다고 하면 엄마가 라면에 계란이랑 파 넣고 끓여줬잖아. 그때 너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이제는 엄마가 직접 끓여줄 수는 없지만 내가 혼자서라도 맛있게 끓여 먹었으면 좋겠어. 라면도 제대로 끓여 먹을 줄 알아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사소한 일상 이야기까지. 그분은 정말 어머니였다. 엄마에게는 이제 두 명의 아들이 있어. 하나는 몸으로 낳은 아들, 하나는 마음으로 낳은 아들. 몸으로 낳은 아들도 아프고 마음으로 낳은 아들도 아파서 엄마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어. 두 아들 다 건강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생각했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엄마가 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 하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이 소중해. 그래서 엄마가 결정한 거야. 내 심장으로 너를 살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친아들도 좋은 심장을 만날 수 있게 기도하자고.
두 아들 모두를 구하려 했던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이 기적을 만들었다. 이제 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해. 엄마가 준 심장과 함께. 아프기만 했던 지난 시간들은 이제 정말로 끝이야. 앞으로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지만 엄마가 몇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그분의 부탁들이 이어졌다. 첫째, 너무 무리하지 마. 새로운 심장이 잘 뛰고 있다고 해서 막 살면 안 돼. 규칙적으로 살고 정기검진도 받고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둘째,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돼. 요리도 배우고 집안일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엄마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야 해.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돼. 너처럼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보면 도와줘. 엄마가 너에게 해준 것처럼. 넷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진심으로 사랑해. 엄마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조건 없이 온 마음으로. 하나하나가 소중한 당부였다. 엄마가 다음 생에도 너를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정말로 내 친엄마가 되고 싶어. 어렸을 때부터 너를 키우면서 첫 걸음마도 보고 첫 말도 듣고 학교도 함께 다니고 그런 평범한 모자 관계를 해보고 싶어. 이번 생에서는 내가 아플 때만 만났지만 다음 생에서는 건강할 때부터 만나자. 그리고 그때는 라면도 엄마가 직접 끓여줄게. 아주 맛있게. 다시 라면 이야기. 그분에게는 라면 끓여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우리 아들아,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사실 엄마는 지금 너무 행복해.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살 수 있게 됐거든.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을 줄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엄마가 너한테 심장 하나 더 줬다고 생각해. 원래 심장이 고장나서 속상했지? 이제 새 심장으로 마음껏 뛰어다녀. 심장 하나 더. 그 표현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그리고 기억해.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어. 내 심장이 뛸 때마다 그게 바로 엄마야. 힘들 때, 외로울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 소리를 들어봐. 엄마가 괜찮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들릴 거야. 엄마 사랑받으며 자란 아들답게 이제는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나눠줘. 다음 생에도 또 내 엄마 하고 싶다. 편지를 다 읽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중간중간 울음이 터져서 멈춰야 했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읽기를 반복해야 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가슴이 뜨거워졌다. 슬픔보다는 감동이, 절망보다는 희망이 더 컸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알 수 있었다. 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꼭 안았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엄마가 주신 이 심장 절대 헛되게 하지 않을게요. 엄마가 바라신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 나눠줄게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 속에서 그분의 목소리가 들렸다. 잘 자라, 우리 아들. 엄마가 지켜줄게. 다음날 아침 나는 새로운 다짐을 했다. 그분의 편지에 적힌 당부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기로. 규칙적으로 살기, 독립적으로 살기,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기, 진심으로 사랑하기. 그리고 그분이 그러셨듯이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그분이 몸소 보여주셨으니까.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분의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다. 이제는 내 심장이기도 하고 여전히 그분의 심장이기도 한 그 소중한 생명의 소리. 엄마 사랑해요. 그 말과 함께 나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그분의 사랑과 함께. 그분의 마지막 편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새로운 사랑의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 그리고 그 시작에는 그분이 함께 계셨다. 내 심장 속에서 영원히. 편지를 읽고 나서 1달이 지났다. 나는 어머니의 당부대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가볍게 산책을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2달이 지나면서 내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고 있었다. 새로운 심장은 완벽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
8개월 동안 계단도 제대로 오르지 못했던 내가 이제는 30분씩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숨이 차지도 않고 가슴이 아프지도 않았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나서 나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 소중한 선물을 어떻게 써야 할까를 생각하게 되었다. 매일 아침 세수를 하면서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다짐했다. 오늘도 어머니의 심장을 헛되게 하지 않고 살자. 어머니의 편지에 있던 당부 중 하나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다. 그 첫 번째로 나는 요리를 배우기로 했다. 특히 라면 제대로 끓이는 법부터. 라면도 제대로 끓여 먹을 줄 알아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첫 번째 도전은 라면이었다. 물을 끓이고 면을 넣고 스프를 넣는다. 간단한 일인데도 처음에는 서툴렀다. 물을 너무 적게 넣어서 라면이 딱딱하게 되기도 하고 너무 많이 끓여서 면이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한 번씩 정성스럽게 라면을 끓였다. 계란도 넣고 파도 송송 썰어서 넣었다.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맛을 재현하려고 노력했다. 일주일쯤 지나니 제법 그럴듯한 라면을 끓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라면을 먹을 때마다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엄마, 이제 좀 그럴듯하게 끓이는 것 같죠? 혼자 중얼거리며 라면을 먹는다. 외로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다. 어머니가 내 안에서 함께 계셨으니까. 라면 다음에는 간단한 반찬들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 계란 후라이, 김치볶음, 된장찌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혼자 사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 어머니의 두 번째 당부는 건강관리였다. 새로운 심장이 잘 뛰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매월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았다. 혈액검사, 심전도, 심장초음파까지. 다행히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다. 새로운 심장은 완벽하게 내 몸에 적응하고 있었다. 담당 의사도 놀라워했다. 정말 잘 적응하고 계시네요. 이식 후 경과가 이렇게 좋은 경우는 드물어요. 기증자분이 건강하셨나 봐요. 그것도 있지만 환자분이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에요. 의사의 칭찬을 들으면서도 나는 이것이 온전히 내 공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심장이 워낙 건강하고 강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머니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어머니의 세 번째 당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이었다. 특히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셨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다. 내가 8개월 동안 지냈던 그 병원에서.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이었다. 환자들의 차트를 옮기거나 휠체어를 밀어주거나 병실 청소를 돕는 일들. 하지만 점점 다른 일들도 하게 되었다. 혼자 계신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수술을 앞둔 환자들을 격려하거나 가족들에게 병원 시설을 안내해드리는 일들. 특히 심장병 환자들과 이야기할 때는 더욱 진심이 담겼다. 내가 겪었던 그 절망과 두려움을 그들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저도 심장 이식을 받았어요. 8개월 동안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환자들은 내 말에 놀랐다. 지금의 내 모습으로는 중환자였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을 것이다. 정말요? 그럼 지금은 완전히 괜찮으신 거예요? 네, 새 심장 덕분에 완전히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선생님도 곧 좋아지실 거예요. 희망을 잃고 있던 환자들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았다. 내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희망이었다. 어머니의 네 번째 당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 그런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 8개월의 투병 생활과 심장 이식이라는 큰 변화를 겪고 나서 나는 아직도 내 자신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새로운 심장과 함께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과정에 있었다. 하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다. 어머니를 통해서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하는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언젠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 사이 어머니의 친아들과도 자주 만났다. 그도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다. 우리는 마치 진짜 형제처럼 가까워졌다. 형, 오늘 컨디션 어때요? 좋아. 너는? 저도 좋아요. 우리 어머니 심장들이 튼튼한가 봐요. 그러게. 어머니가 두 개의 건강한 심장을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 우리는 서로를 형, 동생이라고 불렀다. 같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형제였으니까. 그와 함께 어머니의 묘소를 정기적으로 찾았다. 한 달에 한 번씩 꽃을 가져가서 어머니께 안부를 전했다. 어머니, 저희 둘 다 잘 지내고 있어요. 형 덕분에 병원 자원봉사도 하고 있고요. 동생 덕분에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저희가 서로 의지하고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묘소 앞에서 우리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가 알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과 내가 알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공유했다. 이식 수술을 받은 지 1년이 지났다.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몸도 마음도. 몸은 건강해졌다.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근력도 생겼다. 매일 30분씩 산책하던 것이 이제는 1시간씩 등산을 할 정도가 되었다. 정기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완벽했다.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예전에 나는 자신의 불행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도 공감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병원에서의 자원봉사도 1년째 계속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일들만 했지만 이제는 환자 상담도 하고 가족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때로는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소통을 돕는 일도 했다. 선생님이 오시면 병원 분위기가 밝아져요. 간호사들이 그런 말을 해주었다. 환자분들도 선생님 만나는 걸 좋아하시고요. 특히 심장병 환자분들은 선생님을 만나고 나면 희망을 갖게 되시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다. 1년 하고도 2달이 지났을 때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중 한 젊은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아버지의 수술을 기다리며 병원에 머물고 있었다. 아버지는 심장병 환자였고 수술 날짜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많이 걱정되시죠? 내가 말을 걸었다. 네, 수술이 잘 될지 무서워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1년 전에 내 모습과 비슷했다. 저도 같은 수술을 받았어요. 심장 이식이요. 정말요? 네, 1년 전에.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나는 그녀에게 내 경험을 들려주었다. 절망적이었던 8개월의 입원 생활, 기적 같았던 이식 수술, 그리고 새로운 삶. 아버지도 분명 좋아지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부터 그녀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 수술이 있는 날까지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만났다. 그녀는 간호사였다. 다른 병원에서 일하다가 아버지 때문에 휴직을 낸 상태였다. 간호사가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렸을 때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저도 그런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 희망을 주는 일. 어머니가 내게 해주셨던 일들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수술날이 왔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그녀 곁에 있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그 긴 시간 동안. 괜찮을 거예요. 나는 계속 그녀를 격려했다. 제 경험으로는 이 병원 의료진이 정말 훌륭해요. 믿고 기다려요. 6시간의 긴 수술이 끝났다. 다행히 성공적이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아버님 상태도 안정적이에요. 의사의 말에 그녀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1년 전 내가 수술 받을 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것처럼. 그 이후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그녀의 아버지가 회복하는 동안 나는 계속 그들을 도왔다. 병원 일처리부터 일상적인 돌봄까지. 고마워요.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별 말씀을요. 저도 그런 도움을 받아봤거든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다. 간호사라는 직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나도 그녀에게 끌렸다. 아픈 아버지를 돌보는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말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의 첫 데이트가 시작되었다. 그녀와 사귀게 된 것을 어머니께 보고하고 싶었다. 묘소를 찾아가서 어머니, 좋은 사람 만났어요. 혼자 중얼거리면서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간호사예요.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죠.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에요. 아픈 아버지를 돌보는 모습을 보니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진심으로 사랑해 볼게요. 조건 없이 온 마음으로. 바람이 살랑 불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다. 잘했어, 우리 아들. 엄마가 바라던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이식 수술을 받은 지 2년이 지났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건강은 완벽했다. 정기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고, 새로운 심장은 내 몸의 일부가 되어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었다. 일도 다시 시작했다. 예전에 회사로 복직했지만 일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하게 되었다. 병원 자원봉사도 계속하고 있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환자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특히 이식 수술을 앞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와의 관계도 깊어져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다. 친아들과의 형제 관계도 여전했다. 우리는 이제 정말 가족 같았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나는 가슴에 손을 얹는다. 그리고 심장 소리를 듣는다.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두근두근두근. 규칙적이고 힘찬 소리. 그 소리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다. 잘 지내고 있구나, 우리 아들. 엄마가 준 심장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엄마도 행복해. 계속 그렇게 살아라. 사랑하면서 사랑받으면서. 네, 어머니. 어머니가 바라시는 대로 살고 있어요. 나는 속으로 대답한다. 어머니의 심장이 헛되지 않게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겠어요. 당신의 심장은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 안에서요.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 심장 속에서 계속 뛰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내가 돕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것이 어머니가 내게 주신 진정한 선물이었다. 단순히 생명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살아가는 이유를, 삶의 의미를 함께 주신 것이었다. 가끔 사람들이 묻는다. 힘들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의 심장을 갖고 사는 게. 나는 대답한다. 전혀요. 오히려 행복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분의 심장을 갖게 되었거든요. 정말 그렇다. 나는 행복하다.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이. 어머니, 고백할 게 있어요. 어느 날 묘소 앞에서 나는 말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컸어요. 왜 제가 살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어머니가 저를 선택하신 이유를. 저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사랑할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당신의 심장은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 안에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제가 도운 사람들 안에서 영원히 뛸 거예요. 사랑과 함께.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어머니의 손길 같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도 함께 미소 지고 계실 것 같았다. 새로운 심장과 함께, 새로운 사랑과 함께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 어머니의 아들로서. 어머니의 사랑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두근두근두근. 어머니의 심장이 오늘도 내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